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광주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몇몇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대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조간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해외 공관이 요소수 이상 징후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8일 경제안보전략회의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다. 동아일보 질타하고 있습니다. 최소 2차례 골든탐이 있었는데 이 대응을 놓쳤다. 자, 청와대 일각에서는 요소수 비료인 줄 알았다. 뭐 이런 발언도 나와서 황당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18일경쯤에야 윗선에 이제 보고가 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 산업부는 21일이 돼서야 처음 우려를 전달받았다라고 늦어도 너무 늦은 문제 인식이 오늘 동아일보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지지율 답보에도 2030 구에 올인 이재명 후보의 짝사랑 한 달, 한국일보가 흥미로운 표현 썼군요. 짝사랑. 보수표 대신에 이재명 후보는 2030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30%대 박스권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YTN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돼 있는데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탈문재인 정부 수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전략을 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광주, 내일 봉하마을에 갑니다. 중도로 외연을 넓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심 잡은 윤, 약점 보완에 나섰다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전직 검찰 대변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거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승인한 건 아니다 라고 발뺌식의 해명을 기자단에 했다가 오히려 더 항의를 받았습니다. 총장이 보고받았는데 승인이 안 했다. 그러면 총장이 승인 안 했는데 밑에서 포렌식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받지 않은 승인이 검찰 내부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비판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호수 총장의 발언을 비판합니다. 그 보고엔 승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한편 기자단에게 공무집행 방해 발언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오신 정혁진 대표 변호사, 자 민주당의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선대위의 대변인도 맡으신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권 행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당심 결집, 민심 1위, 윤의 사과, 광주는 용서할까? 광주는 용서할까? 윤석열 후보가 당심 1위를 했습니다. 이제 민심 1위를 잡기 위해서 나서는 행보에 들어가는데 광주에 오늘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목포, 김대중 기념관 등 방문을 하고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 사과 메시지를 표명할 계획이다라고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을 때 광주의 반응, 호남의 반응, 이 반응이 진짜 중요하겠죠. 내일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토론 때도 윤석열 후보가 경선 끝나면 제일 먼저 광주 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단순히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광주에 가서 더 따뜻하게 제가 위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초에 제가
광주에 가겠다고. 그날이 오늘인 겁니다. 오늘 이제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는 몇몇 시민단체가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 광주 방문에 반대하는, 반발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민주 성지 광주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지역에서는 일각에서의 어떤 이 시민들의 어떤 반발의 움직임까지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내려갔다가 계란 맞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실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돌직구쇼 멤버인 김병민 대변인도 함께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광주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간다. 그래서 지난 전두환 발언 등등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제 광주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냐. 호남의 리액션. 자, 이 리액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수사를 다 빼고 굉장히 진솔한 사과 쪽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예.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던데 오늘 사과를 한다고 해서 사실 뭐 호남 민심이 광주 민심이 바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일종의 거부감 혹은 반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어떤 중도층도 있다면 오히려 그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달래는데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는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컨대 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계란을 맞던가 물병을 맞더라도 그거 맞으면서 그냥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성이다. 그렇죠. 진솔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만약에 반발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그건 감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 오늘 이제 광주 5.18 묘역을 찾고 그리고 오늘 또 저녁을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 고향인 목포로 가서 또 1박을 하고 또 내일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있는 봉화마을 찾는다 이런 행보 자체가 굉장히 중도층을 향한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한 그런 행보들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게 이제 호남 민심을 직접 어떻게 달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중도층의 민심을 겨냥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오늘 목포에 내일 이제 봉화까지 연일 이제 행보를 선택한 것은 이제 광주 호남에 대한 두드림도 있지만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전국 여성대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내의 부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슈퍼우먼, 원더우먼이 다 필요 없이 우리 여성들이 그저 자기 자신이기만 되면 되는 그런 사회 만들겠습니다. 끊임없이 여성 스캔들 일어나는 사람의 여성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웹툰 제목만 보고도 나 뜨거운 소리 내뱉는 사람 생각 뭐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전문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리더만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랑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자리인데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짝 못 뵙게 들었거든요. 네네. 글쎄 좀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좀 다 같이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어제 전국 여성 대회라 이제 각 대권 주자들은 원래 다 모여서 만나고 일종의 어떤 인사말 연설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부인 김혜경 씨의 부상 때문에 낙상 사고, 열상 부상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대권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윤석열, 이재명의 어떤 첫 공식 행보는 불발이 됐군요. 그러니까 아쉽게 됐어요. 사실은 어제 그 굉장히 큰 행사였죠. 여성의 날 축하 행사라 여성들에 대한 접촉면도 늘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그 일정이 계속 될 테니까요. 각 후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어서 본선 경쟁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돌직구 멤버인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가 맨날 틈만 나면 본인의 유행어 M여중을 잡아야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 M은 MZ세대, 여는 여성, 중은 중도층, M여중. 그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여성정책.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거는 엄마 아빠 합쳐서 육아휴직 3년. 우리 사실은 뭐 여성 문제라고 하지만 그게 다 가족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키우는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아빠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에서 3년 이상의 이제 육아휴직제 만든다고 얘기를 좀 공약을 했어요. 아, 공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각종 행사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공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실천할 방안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그 양강의 두 후보가 사실은 MZ세대 여성 뭐 이런데 좀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소구하고 이렇게 찾아갈지 이런 것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둘 중에 누가 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느냐, MZ세대의 마음을 끄느냐, 여기에 사실은 대선의 필승 공식이 담겨 있다. 라는 분석인 거죠. 제일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가 여성의 날에서 조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얼마 전 이재명 후보의 오피스 누나 이야기와 관련돼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어제 오피스 문화 발언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오피스 문화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오피스 문화 발언이요? 오피스 문화 발언이요? 오피스 민생과 관련되지 않는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의외로 윤석열 후보 쪽은 그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확 끄는데 발언에 대해서 전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가 저 발언도 이어서 어제 여성의 날에서도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어떤 부족이다,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또 맡은 전용기 의원 안철수 후보의 이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만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줬던 것 같고요. 사실 그 안철수 후보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성인지 감수성으로 공격을 했다가 뒤에 백브리핑에서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번 대선 토론이 또 초등학생 토론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예, 자, 오피스 문화 발언은 이제 조금 이전의 발언이고 어제 여성의 날 행사가 이후의 발언이다라고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당도 이제 선대위 구성에 본격적인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으로 많이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선대위 구성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금태섭, 윤희숙,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긴밀히 요즘 만나고 있는데 대선 체제에 맞춰서 당 사무총장을 교체하자라고 윤 후보가 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요 지금의 사무총장,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한 인선이죠. 대표가 한 인선, 당 사무총장, 당의 살림꾼, 요거 후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자. 이준석 대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나와 뜻 잘 통하는 인사가 사무총장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 역시 대권 후보 중심으로 당의 리더십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가 총괄 선대본부장 자리에 권영세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고받고 하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가능성 열어두고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역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권영세 의원 이름 언급됐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 영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사실은 이 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금태섭 전 의원은 잘 아시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잘 개인적으로 모르셨나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나이는 같아요. 잘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나이가 같고 또 네. 변호사고 하니까 네네. 민주당에서 조금 박해로 굉장히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금태섭 전 의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권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라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신하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 50대 중반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예. 그 다 정치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50대 중반이면 젊은 편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똑똑해요. 그다음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윤희숙 전 의원도 그 경제학 쪽에선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그 의미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후보에 맞추어서 본선 그 대선에 맞추어 가지고 조직이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는 정치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무게감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보강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적임자는 딱 한 명밖에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분이 언제 합류를 하고 그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인데 그 과정에서 금태섭, 윤희숙 이름이 나오는 것은 조금 뜻밖이면서도 신선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에나 거강꾼 파리 때 자리 사냥꾼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시점에 전부 다 이제 그 캠프에서 자리 싸움을 위해 가지고 한 마디씩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나서는 순간 거강꾼이랑 이제 하이에나 이렇게 지목될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잠잠한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시는 분들. 자,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캠프 사이에 이 자리를 둘러싼 어떤 불편한 잡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비서실장,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전권 요구했다며 저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 저와의 만남에서 그런 말씀이 없었다라고 일축하는 메시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대위 구성, 이재명 기자, 뭐 언제까지 합니까? 글쎄요, 뭐 언제까지 할지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글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세 사람의 결국은 얼마나 교감 속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냐에 달려 있겠죠. 사실 세 사람이 다 지금 각자가 생각하는 뭐 당 사무총장, 그다음 총괄 본부장,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다 각각 다 있겠죠. 서로가 지금 뭐 총괄 본부장으로 이준석 대표는 권영세 의원을 추천했다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는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막 다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서로가 패를 어떻게 보면 카드를 꺼내놓고 있는 건데 글쎄 그게 얼마나 빨리 조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선대위라는 게 늘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어떤 진보 진영에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까지 다 모아서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죠. 선대위를 구성하는 자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인선이다 보니까 뭐 잡음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그 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서로의 어떤 욕심보다는 서로의 생각들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그 결정하느냐에 저는 선대위 구성 시점도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재미네요.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카드, 이준석 대표의 생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카드와 생각이 현재는 좀 다 다르다. 다 다른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근데 그걸 빨리 교감하는 게 중요한데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이제 원팀에 대한 원팀을 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겠죠. 그런 만큼 저는 뭐 이달 아니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는 구성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선대위 구성의 과정과 관련된 뉴스들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검찰이 특활비를 국민의힘에 줬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 특활비 얼마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정도 말고는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1억 원을 특활비를 내려줬으면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 고발사주하면서 기자들에게 술을 사줬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에다가 갖다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활비 비율을 국민의힘에 줬을 수도 있고 이런 비율을 하시는데 좀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사주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인도 되지 않은 걸 갖다 말을 하면서 특활비를 어떻게 검찰에서 국민의힘에 갖다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비유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예?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얘기하고 여기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기관장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의 특활비를, 특별활동비를 국내힘에 갖다 줬다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술 먹고 밖에서 할 법한 소리다라고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는즉슨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부터 정치에 꿈이 있어서 야당과 내통하면서 심지어는 특활비까지 갖다 주고 오늘날의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이런 요지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지금 강성 민주당 의원들 몇몇 분이 저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공수처의 수사, 뭐 검찰의 수사, 뭐 이런 것 모두 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잘못되기 위한 핍박, 압박,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중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저런 식의 캠페인이 계속되는 한 저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그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벗어나서 중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사실 김용민 의원이 일종의 비유 내지 가정 내지 상상으로 저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될 텐데 끝까지 저 비유는 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이게 논란이 더 커진 건데 검찰이 특별활동비를 제1국민의 야당의 정치 자금으로 줬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황당무계한 발언인데 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유가 적절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저께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의혹 제기 수준이고 그 의심을 할 뿐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사실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사실 검찰이 지금까지 그 검찰과 정치가 유착되어 있었다는 의심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고발 사주라는 이 키를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충분히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의심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발 사주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종의 뭐 해프닝성 보도였는데 김용민 의원의 어떤 이 발언의 어떤 무게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어떤 품격과 관련돼서는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로 대권 주자가 확정되고 나서 20대들이 탈당을 많이 했다더라. 아니다. 신규 가입자가 더 많다더라. 설왕 설레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수치 비슷한 게 지금 나왔습니다. 진실은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로 확정 후 일단 탈당이 많았어요. 6,500명. 그런데 경선에 참여했던 2030 청년 책임 당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탈당한 사람 이후에. 2030이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탈당이 많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요. 그런데 전당대회 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새로 입당한 신규 입당자는 6,846명. 이 못지않게 더 많아요. 탈당자보다 더 많아요. 그중에 2030은 1,704명으로 또 신규 가입한 2030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한 사람보다 가입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사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민 기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거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마치 지금 6,500여 명이 지금 탈당을 하고 6,800명이 입당을 했으니 뭐 쌤 아니냐, 오히려 더 좀 많이 더 입당을 한 거 아니냐, 뭐 300명쯤이 더 입당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뭐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입당이라는 건 지금 휴대전화만 들고도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입당이 가능합니다. 반면 탈당이란 건 팩스를 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서 탈당기를 내야만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탈당을 해야 되는 거죠. 재밌네. 그러니까 쉬운 가입, 적극적인 그렇죠. 탈당. 탈당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자, 6,500명이 왜 탈당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6,800명 입당 어떤 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네.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뭐 반감이나 거부감들이 있다는 의미인데 6,500명에게는 그럼 과연 그들은 왜 윤 후보에게 그런 거부감이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당연히 당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윤 후보가 약점을 이제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뭐 탈당한 것만큼 입당했다, 그래 문제 없다라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자, 이 20대 탈당 또 신규 가입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새롭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는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후보가 44.4%, 이재명 후보가 34.6%,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상정 2.8, 안철수 5.4, 김동연 1.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명만 남기고 지워보겠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양자 대결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윤석열 50%, 이재명 37%로 윤석열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크게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결과가 현재로서는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여론조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이게 많은 언론에서는 컨벤션 효과라고 부르는데 컨벤션의 갭이 이렇게 양자대결 같은 경우는 커지면 네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초조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끝까지 홍준표 후보하고 어떻게 보면 박빙의 승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당일날 홍준표 후보가 경선 결과에 승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뇌리에 많이 박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낙연 후보하고 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과 심지어 뭐 법정까지 가는 그런 다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저는 이런 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거품이 벗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정치 신인 같은 그러한 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또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저기서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더 나올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악재란 악재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빠지지 않고 30% 중반대의 그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가 대선까지 꼭 4개월 정도 남았을 거예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네, 이제 4개월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그 반전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반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후보. 앞으로의 대권 행보 전략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제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내 곁 떠나 다시 후보 이재명.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다시 대선 행보로 복귀를 합니다. 어제 부인 김혜경 씨가 새벽에 부상을 당해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 행보를 하지 못했는데 자,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새벽 1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자택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 이후에 낙상 사고 응급실에 이송해서 이재명 후보가 전면 일정을 취소하고 간병을 했는데 자, 성형외과에서 봉합 수술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좀 찢어진 열상의 어떤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일 퇴원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김혜경 씨가 얼마나 크게 부상을 당한 거고 집에서 넘어진 겁니까? 어제는 저희가 뉴스 속보로만 전해드려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해식 의원이 이제 김혜경 씨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배우자 수행 실장을 담당하고 있죠. 비서실장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해식 의원이 지금 뭐 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에 이제 구토라든지 현기증 증세가 나서 결국은 이제 쓰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눈 부위를 다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눈 부위 그래서 이제 꿰매는 그런 이제 수술을 간단히 했고 그래서 어제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어제 낮 12시경에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넘어졌는데 눈 부위가 찢어져서 봉합할 수술이면 부상 정도가 집안에서 넘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큰 수준인데 구토와 현기증이 왜 갑자기 찾아온 건지 이제 많이 국민들이 염려를 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리고 어떻게 넘어졌길래 눈 윗부위가 찢어집니까? 글쎄요, 어떻게 넘어졌는지까지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과로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토 현기증 증상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도 휴식을 권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바로 집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했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남겼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취소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한 여성의 남편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전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운동을 못한 것보다 오히려 부인 옆에서 간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어떤 여성이라든지 이런 데 다가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님, 김혜경 씨 괜찮습니까? 이게 과로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이게 왜냐면 이 구역질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이게 눈 윗부분이 찢어질 정도면 저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스트레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 스트레스 사실 아니에요? 네, 스트레스보다는 과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과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만큼 그 김혜경 씨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엄청난 과로를 겪은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일시적 의식 소멸 상태에 이르면서 넘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상을 입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목격을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급히 가서 이 상처를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일정까지 취소한 이유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꿈, 대통령의 꿈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김혜경 씨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활동들로 인해서 과로를 받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구토나 현기증 증상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 나의 꿈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대통령 후보기는 하지만 하루 정도는 아내 곁에서 간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국민 곁으로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후보의 강점들을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부터는 복귀해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님이야 이제 대한민국 대표 청년 정치인이라 아직 아내가 없으시지만 정치인 아내의 숙명은 사실 정치인 못지않게 힘든 길이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와 또 김혜경 씨의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게 그냥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내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티나지 않게. 10대 때 이상형이 이제 현재 아내분이세요. 제가 8월에 만나서 3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6개월 만에 실제 결혼했습니다.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자, 뭐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복귀한 걸 보면 김혜경 씨의 부상 정도가 더 뭐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빨리 이제 회복을 하기를 자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식 행보에 다시 복귀한 모습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의지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그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재원은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해서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모양이고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명목이 되죠. 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올해에 거치는 초과 세수분을 올해 세수로 처리하지 않고 납부유예에서 내년 세수로 넘긴다. 그래서 내년에 늘어난 세수로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야당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올해 세금을 내년으로 돌리면서까지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깡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금 깡. 올해 세수로는 재원 마련 힘드니 꼼수 쓰고 있다. 세금 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후보예요. 국가 재정을 자기들 통장 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세금 깡이다. 박정하 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올해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그걸로 윤석열 후보는 세금 깡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싶어요. 누가? 민주당이. 뭐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건에 대해서 뭐 당에서 받쳐줘야 된다 해서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뭐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25만 원치 마스크 얼마나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방역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어쨌든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국민 지금 60% 이상이 반대를 해요. 근데 왜 저걸 애써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임기 초에는 보면은 우리 공론화위원회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갖고 국민들 여론 수렴해서 법하고는 좀 달라도 정책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론이 반대를 하는데도 왜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거는 사실은 금년도 세수 초과분이 있어서 이미 그거 거의 다 쓰고 얼마 안 남았는데 세수 초과분이 생기면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에 쓰거나 아니면 지방교부금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올까지 내야 될 세금을 안 받고 유예를 시켜서 내년 초에 원래 올해에 세금이 더 거치면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거 갚아야 되는 게 그거 갚아야 된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과세수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게 아예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켜가려고 편법으로 꼼수로
그 심지어는 뭐 일부 신문에서는 이게 국가재정 분식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걸 내년에 받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받아서 초과세수를 안 만들고 내년분 초과세수를 만들어서 전체 중에 얼마를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 방역지원금 뭐 이렇게 준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거 뻔하겠지. 무슨 우리 총선 앞두고 헬리콥터 머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식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뭐 개미와 배짱이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 경제 상식이잖아요. 뭐 돈 남으면 저축해 놓고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려야 되는 사정이 있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해갖고 전용기 의원님한테 반사 딱 하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자, 헬리콥터 머니를 위해서다. 그리고 꼼수다. 박정하 전 대변인, 야당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 전용기 의원의 또 오늘 이제 야당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야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꼼수니 세금 깡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0조를 풀어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해봐야 40조가 최대 40조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50조를 풀어서라도 자영업자들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말로 국민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50조라도 풀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면 민주당의 꼼수고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뭐 부채를 갚아야 되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국가 부채는 1,000조 정도 됩니다. 많은 것은 사실이죠. 이것을 갚아 나가야 되고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가 1,800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1,000조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보다 많은 1,800조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에 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힘들면 국민들을 도와줄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는 돈을 벌고 있는 상황, 초과세수를 통해서 국가는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70% 이상의 빚이 늘어났다고 하면 국가가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역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 등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충분한 보상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의당은 반대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에 버선발로 나선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붙여가며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예산을 가지고서 무슨 장난감처럼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국민들을 뭘로 하는 겁니까? 그 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야가 전 국민에게 시급히 줘야 되냐, 선별적으로 줘야 되냐에 대해서 워낙 첨예하게 이견 대립을 벌이고 있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느냐, 여력이 있냐 없냐를 두고서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낸 건데 뒷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꿀까? 왜 올해 초과 수입을 내년으로 돌리느냐와 관련돼서 정의당과 야당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기재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기재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납부 시점이 연기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등 정부가 손실이다. 세금 늦게 내는 국민의 가산세도 물리는 마당에 그렇군요. 국민들은 세금 조금 내면 가산세 더 붙잖아요. 납부 이외에는 납득 어렵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인이 볼 때와 기자의 시각은 또 궁금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과 정부와의 어떤 갈등,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항목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걸로 보여요. 네네. 근데 초과 세금을 유예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자, 법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데요. 일단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개별법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코로나 그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떳떳하지 않고 그럴 때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바꿔요.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달에 또 주는 게 뭐 떳떳하고 타당하다라고 그러면은 뭐 6차인지 7차인지 재난지원금 또 필요하니까 집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옛말에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주는 사람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고개 숙이고 그러는 거니까 선거 50일 전쯤 될 것 같아요. 1월 달이면.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여당 후보가 요청을 해서 이 돈을 준다. 그 돈이 뭐 20만 원, 30만 원, 이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 받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한 50일 정도만 더 뒤에 줘도 될 걸 갖다가 결과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고, 법적인 부분은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제가 국가재정법 찾아봤는데 8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최근에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갔고 1,100조가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2배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90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침이 나와 있어요. 해당 연도에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초과로 그 조세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 많이 이렇게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뭐 IMF 때 뭐 이렇게 그 정부 그 은행 같은 거 살리면서 이 공적 자금 상환 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30% 이상을 먼저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코로나도 조금 그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아빠가 돈 팍팍팍 쓰면 뭐 좋지만, 그래도 그러다가 집안 거덜나는 것보다는 조금 그 벨트를 갖다가 좀 그 건전 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는 더 그 동조하지 않을까, 더 동의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명이 완전히 맞고 한 명이 완전히 틀린 사실은 논쟁은 아닙니다. 이 두 분이 워낙 비판적인 의견 내셨고 전용기 의원이 또 줘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줘야 한다는 의견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제가 나서서 하자면, 사실은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고, 여력이 된다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예컨대 고기 사 먹게, 애들 소고기 사서 좀 구워줄 수 있게 여력이 돼서 도와준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단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선별해서 더 크게 지원해주자라는 입장, 어떤 철학적인 차이의 문제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기자, 이거를 대선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에게 주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선별해서 주자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이제 본선 토론회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맞붙겠군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겠죠. 사실 대선을 앞둔 예산국회는 굉장히 쟁점이 없습니다. 빨리 이제 예산국회를 끝내고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굉장히 이제 뜨거운 예산국회가 될 텐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재난지원금이죠. 뭐 방역지원금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 얘기한 것처럼 결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지금 뭐 남는 세수가, 초과 세수가 뭐 10조에서 15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이재명 후보는 40조까지 얘기하지만 실제 그게 남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남는 돈이 아니죠. 이미 앞서서 올해 여러 차례 이제 예산을 이제 사실 땡겨 쓴 거죠. 결국 땡겨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는 이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건데, 마치 그것이 지금 남는 세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건 사실 좀 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600조의 빚을 받아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400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0조가 됐습니다. 국가빚이. 사실은 국가빚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역시 문재인 정부에 답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을 넘기는 거죠. 즉 그런 문제가 굉장히 현실을 호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세수가 남으면 그것을 국가 빚을 갚을 때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않기 위해서 세수를 유예해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건 명백한 꼼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수락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합리주의와 포퓰리즘의 싸움이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굉장히 비상식적인 예산 운영으로 포퓰리즘을 공식화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그런 대선 프레임에 오히려 민주당이 돕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윤기 의원. 네, 사실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그 자영업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자체가 그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영업자들한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선별 지원을 해오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소비를 통한 자영업자 증진책으로 우린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남는 돈을 꼭 유예해서 이렇게 쓰자라기보다는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고 있고 정말로 국민적으로 힘든 상황에는 국민들께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정책이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포퓰리즘이고 비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이 하는 것은 현금 살포고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자영업자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본인은 보상이고 민주당이 하는 건 살포다.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희는 여기에 동의하기 힘들고 저희도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들께 설득하는 방식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럼 대검 폰 포렌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 장면. 김호수 검찰총장이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앞서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김호수 총장은 내가 지시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느냐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장면일지 함께 보시죠. 출입기자단 18명이 대검 감찰부에 대변인 폰 압수 승인 관련 입장을 요구한 겁니다. 기자단, 휴대전화 압수 포렌식을 총장이 사전 승인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내가 승인은 안 했다. 그런데 보고는 받았다. 라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단이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김호수 총장은 허락하지 않았죠. 1시간여 기자단들과 검찰총장 간의 초유의 대치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언성을 높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방해할 것이냐.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대검 출입기자를 상대로 검찰총장이 입건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초유의 상황. 기자들은 남 탓하지 마라. 총장식이나 돼서 왜 남 탓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장면. 자, 일단 법조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보고는 받았는데 승인하지 않은 일이 대검 감찰부 혹은 대검 산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호수 총장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포렌식은 하나의 수사의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김 총장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수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총장이 일일이 그 승인을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렌식은 제가 봤을 때 총장의 전결 사항이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포렌식 관련돼서 대검 예규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 규정을 찾아봤더니 주임 검사가 이렇게 포렌식을 했을 때에는 중요한 거니까 이 경우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승인이 아니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대검의 디지털 수사 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임 검사는 대검의 디지털 수사 과장에게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승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건은 뭐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 총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과장이 뭐 위에 있는 부장 통해 가지고 총장에게 보고를 갖다가 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호수 총장이 정상적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 그래 내가 그 보고를 받았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승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승인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김 총장이 승인 운운한 것은 저 포렌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이야기밖에 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저 포렌식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아,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거리를 두려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규정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 규정을 두면서 21조의 참여권 보장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임 검사 등은 압수수색 그 전 과정에 있어서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된다. 그다음 똑같은 규정이 26조에 한 번 더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디지털 증거는 그 법원에 갔을 때 조작되고 변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당자가 그 자리에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디지털 증거는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왜 대변인 폰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절차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싹 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김 총장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포렌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한 취지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생각에는 승인이 아니고 보고는 받았다. 보고는 받았는데 승인은 안 했다라는 총장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생각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저 폰을 가져가서 포렌식한 이후에 공교롭게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저 자료를 가져가서 뒷말이 낳고 있는 건데 검찰총장이 이 답변. 박정화 전 대변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뭉친다고 하나요? 뭐 뒤에서는 지시해놓고 앞에서 모른 척하는 거 뭐 그런 건데 이 정부 이렇게 책임자들은 왜 이런 뭉치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상은 다 지시해놓고는 앞에서는 뭐 증거 나올까봐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김호수 총장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나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앞에서 뭐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안 했다가 국민들에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정익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요즘 저녁에 소주 한 잔 먹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은 바람만 훅 불어도 눕고 경찰은 쳐다만 봐도 눕고 공수처는 아예 누워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결국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박 대변인의 의견. 이 사안이 이건 제 오해를 포함해서 다 같이 그 사안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이 재직하던 당시에 대변인들이 뭐 기자들하고 뭘 어때 뚱딱뚱딱해서 뭐 자료를 내놨다 뭐 이런 흔적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공수처가 그 대검 대변인의 핸드폰을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면 기각할 위험이 있으니 대검 감찰부에서 이걸 대변인단이 쓰던 핸드폰을 갖고 왔고 이런 포렌식해서 자료를 챙기고 나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받아간 이런 또 꼼수를 부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이라는 사람의 답변도 참 기가 막힌 거고 이런 또 꼼수를 부려서 뭘 찾으려 하는지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애초에부터 누워 있었다. 공수처가 뭐 윤석열 수사처냐 이런 소리 듣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화 전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이 사건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판하는 일각에서는 이 대검과 공수처가 짜고서 우회적으로 꼼수를 부려서 수사를 진행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 행위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대검 측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보셨던 기자단과 검찰총장과의 충돌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기자단의 요구대로 어제 대검 감찰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결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지금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전문 수사관 입회하에 포렌식하고 영상을 녹화했다라고 해명했고요. 그리고 대변인 공용품 포렌식 결과 아무 정보도 복원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폰 과정 등에서 공수처와 연락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한 배려 필요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결국 대검 감찰부도 무리한 수사 과정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지금 자인을 했다라는 대목의 입장이 나왔다라는 거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윤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감찰부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은 방금 입장을 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감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찰을 왜 진행했나라 생각을 한번 해보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찰을 지시할 때 사실상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감찰한 후에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찰 왜 했냐? 계속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단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정보를 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거고 그것을 감찰을 하는 과정인데 그 감찰을 왜 했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잘못해서 감찰이 움직였어요. 감사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감사 왜 했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사장이 시키지 않고도 감사는 그 감찰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뭉친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왜 시키놓고 모른 척하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었는데 고발 사주 사건만 보면 분명히 시킨 것 같은데 윤석열이 시켰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알 방법이 없는데 뭐 그런 비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용기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공수처로 이어집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4번째 혐의로 입건을 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비판을 했는데 허은하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사실상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TF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인력과 시간을 윤석열 캐내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집니다. 세간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윤수처다.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자 김진호 공수처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4번째 입건한 것은 나름 고심 끝에 결정한 거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정 야당 정당 후보를 그것도 후보 지금 경선 과정에서 또 입건을 하고 이거는 수사 사위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참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0월 20일 날 오전에 뭐 한마디 하니까 그날 오후에 손준성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날이죠. 그 뭐 하여간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그날이죠. 자, 또 우연히 한 번 더 있어요. 10월 22일 날 오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즉각 하니까 10월 23일 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연입니까? 예, 저희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맨날 우연만 있어요? 전부 우연이라고 다 하거든요. 우연이 반복되는 건 필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수처를 가지고 야수천이, 윤석열 수사천이, 정권 보이천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이 답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수사는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문 닫는 분위기다라는 관측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 그래도 이 대장동 수사하는 분들이 코로나19에 많이 확진이 돼서 수사가 사실상 힘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파견된 경찰 전원이 철수하기로 한 소식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을 파견한 서울청 소속 경찰 11명이 전원 순차적 철수키로 결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수사 마무리라는 관련 없다. 애초에 한시적으로 파견 보낸 거고 기한이 끝난 거다.
추가 인력 10명 이상 충원해 기존 수사팀 규모 유지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검 청사 앞에는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해서 영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들이 도착을 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근조 화환으로 표출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재민 기자, 그 경찰 파견한 거는 철수한 거는 그만한 상응하는 추가 인력이 충원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 수사팀을 좀 축소했다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경찰이 지금 대장동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것 말고 특별히 수사하는 건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 인력이 더 보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이제 검찰의 수사겠죠. 결국 지금 지금 앞에 우리 화환 본 것, 그 근조 화환이 온 것처럼 그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이유 자체가 결국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지금 글쎄요 유동규 씨라든지 김만배 씨, 남욱 씨 등등을 이제 구속시키긴 했지만 그 뒤로 어떤 뇌물 사건이라든지 더 추가적인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사실 속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제 성남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유동규 씨가 몸통이냐라는 논란으로 이제 번지는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죠. 누가 생각하더라도 유동규 씨가 아무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다 하더라도 본부장이 성남시의 가장 큰 개발 사업 중 하나였던 대장동 사업을 스스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민간 사업자로 짜고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넘겨줬다. 뇌물도 받고.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런 게 지금 저는 특검 요구로 맞물려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특검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실시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가 63.9%로 국민 대다수가 과반 이상이 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된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64%로 매우 높습니다.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많았죠. 57.3% 과반 이상이 역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모두 다 특검하자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이재명 선대위.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민주당도 특검 반대였는데 국민의치 64%가 특검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계속 반대하십니까? 계속 반대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검을 반대했던 이유는요. 사실상 특검은 시간 끌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려면 특검법 만들어야 되고 특별검사 임명해야 되고요. 이거 하면은 사실 대선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 그 모든 것을 다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와 관련돼서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는 사람 다 나와 있고 어떤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그 증인들과 그 피의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이미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빨리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사가 만약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반대다. 지금 당장에 특검하는 건 사실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주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대장동은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무리한 주장, 이상한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 끌기 하지 말고 빠른 수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보시지만 국민 64%가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반대다. 시간 끌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무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특검 금방 할 수 있어요.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특검법 처리하고 임명해서 하면은 이번 주라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재반 수사가 또 있으니까 저는 더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대장동 수사팀의 그 수사 인력 검사 수가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검사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밝혀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저렇게 높게
특검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더 늦기 전에 특검을 해서 털어내야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몸이 굉장히 무거워 보여서 지지율이 박스권에 gat혀 있는 저런 모습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장동이든 그게 국민의 의혹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특검해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정치적 판단할 수 있게 내줘야 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빠르게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사실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특검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조 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았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그 많은 곳에 나왔지만 특검도 있었고요. 다 검찰 출신이고 판사 출신 법조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특검을 임명해서 한다. 그리고 상시특검법으로 이용을 해서 그럼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그 게이트에 혹시라도 연루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측근을 앉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합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지연의 방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대장동 사건 자체 말고 지금 법조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것도 수사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여태 검찰 여기 손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럼 특검이 하나 검찰이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중립적인 분 모시면 돼요. 그 게이트와 관련이 없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지금까지 검찰의 표상 아니면 뭐 법조인의 표상이 됐던 분 모셔가지고 수사하면 되지. 왜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없지? 다 검찰 출신, 다 저기 판사 출신, 다 변호사 출신들이 다 법조 게이트에 연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사실 특검을 당장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 무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이재명 기자.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소위 사법거래한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의 판결을 두고라는 의혹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왜 조사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문득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 두 분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을 받은 사람도 나왔다 얘기를 하지만 좀 중요한 건 돈을 누가 만들어줬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줬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그 막대한 돈을 8천억 가까운 그 수익금을 누가 만들어줬냐가 지금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돈이 많이 넘어갔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돈을 받은 사람이 몸통이라면 진짜 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그럼 곽상도 의원이 그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권순일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뭐 고문을 받았죠. 고문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설계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누가 돈을 받았냐. 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뇌물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파헤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줄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줬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특검 요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글로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했다, 뭐 조사했다는 얘기는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SNS상에서 항의 내지 설전 비슷한 장면이 연출돼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구매하는 행렬이 마치 마스크 초기 줄 섰던 것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문파로 불리고 친문 지지자로 불리는 네티즌이 조국 전 장관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코로나 지원 정책으로 내년 새학기 시작 전 18세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결정했다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기사를 공유한 걸로 보여요. 그러자 뉴리큰 A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리시는 듯한데 교수님과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누가 봐도 교수님 지켜온 건 문파고 이용한 건 이재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긋났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라고 답글을 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조국 전 장관이 답변하기 곤란한 항의가 왔어요. 그러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 보는 국민 다 이해가 가는데 조 전 장관은 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을까요?
자기 문제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조국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후보 사이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원팀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지난번 그 경선 과정,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거 결선 투표를 꼭 갔었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지지율이 막 40% 50%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은 어차피 뭐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지금 오히려 그 상황은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는 그 컨벤션 효과 해가지고 뭐 아까도 봤지만 거의 양자 대결할 경우에 50%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낙연 지지자들은 속상한데 거기에다 대고 조국 전 장관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저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에피소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조 전 장관이 답변하기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친문 지지자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낙연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친문 지지자 중에서 조 전 장관 국면 때 조국을 응원했던 사람 중에서 내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데 왜 조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냐라는 장면을 봤을 때 이런 항의를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워지죠. 나의 지지자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는 아니다. 걷다 대고 뭐 어떻게 답변합니까? 곤란하죠. 어려운 문제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문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친문 진영이 결집했던 계기가 아마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지층이 결집을 했는데, 아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결집되는 지지층을 고스란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글을 같이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층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층이자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들을 그대로 옮겨주고 싶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현 정부의 어떤 지지층 자체가 뭐 친 이재명, 반 이재명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글쎄요, 현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계승자다, 혹은 문재인 정부를 지켜준다, 지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후보에겐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내부가 다져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외부로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정체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그 확신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큰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경록 자산관리사가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서 대검 측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일각에서는 조국 수사 뒤집기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고요. 일단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 당시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회유 협박했다. 국민신문고에 지난 8월 진정을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걸 대검 감찰부로 이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일각에서 동아일보 조국 수사팀 내부에서 반응.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라는 불만. 조선일보에선 검찰 관계자 사실상 수사를 하라는 지시다. 법조계에 윤석열 검찰이 진행한 각종 정권 수사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식은요. 요소수와 관련돼서 구매 행렬이 굉장히 길게 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스크 부족 사태 초기 때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기 휴게소 들렸지. 저 앞에 들렸지. 여기까지 오는데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렸었잖아요. 10시 온다 그러니까 기다렸어. 카톡방에 이 정보가 올라와서 찾으러 왔습니다. 이천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요소수 있는데 찾으러 빠진 거예요. 자, 익산이시고 홀수시고.
좋지는 않다니까요. 다른 분들한테도 왠지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못 받으시는 분들. 자, 요소수를 사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행렬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익산에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구매 행렬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는 청와대가 골든타임을 이번 요소 사태 때 놓쳤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트라가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는데 20일 지나서야 산업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회의에서 요소수 부족 관련 문제의식이 공유됐으나 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고요.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30여 분간 정영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앞에서 요소수의 요자도 안 꺼냈다라는 보도도 중앙일보에 따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요소수와 관련돼서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요소수가 비료인 줄 알았다.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청와대 관계자의 요 해명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해도 우리 공직자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요소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 지금 신형 디젤 엔진에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요소수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호주하고 중국 사이에서 외교 문제로 비화돼서 중국이 요소수를 지금 안 내줘서 저런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필요한 요소수를 중국서부터 수입해서 그래요. 근데 자 앞서도 봤지만 코트라 관계자 이미 사인을 보냈는데 청와대는 무슨 요소수가 뭐 비료 문제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외교부 뭐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산업통상부 뭐하고 앉아 있는 거고 국정원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이거 해외 현지 공간에서 파악될 수 있는 문제를 여태 방치하고 있다 이제 가지고 저런 소리들 하는 건데요. 정말 우리 공직자들 정권이 뭐 정치가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겼어야지 왜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중국이 저렇게 해서 요소수 안 주면 외교 협상에서 빨리 받아내면 되지 뭐 그렇게 관계가 좋다면서요. 그리고 옛날에 뭐 저기 할 때처럼 얘기하면 뭐 죽창가도 해야 되고 거북선도 나타나야 되는데 중국은 그러면은 대국이고 높은 나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좀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 의견 들어봤고요. 관련돼서 요소수 부족 대량 대란 사태가 지속되자 이 정부가 손을 좀 쓴 것 같은데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외교부가 중국이 요소 일부 수출 전 검사 완료됐다라며 입장을 냈어요. 중국 요소 18,700톤 수출 절차를 진행한다. 요소 수는 아닙니다. 원료고요. 요거를 이제 요소 수로 가공을 해야 되면 석 달치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석 달치는 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근본적으로 중국과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